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배우실 텐데, 지난 시간에 그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이론 마무리했죠. 그리고 그 129페이지 보시면 경제론 끝냈는데, 거기 보시면 OX 핵심 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139페이지에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OX 그 핵심 체크는 여러분들 꼭 한 단원 공부가 끝나면 거기서 한번 다시 이걸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원 공부가 끝나면서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이해가 됐는가 하는 걸 체크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고, OX 그 답을 밑에 보지 마시고 그냥 배웠던 그대로 해서 한번 체크만 해보세요. 연필로.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맞았던 건 놔두고 틀렸던 문제는 다시 꼭 연필로 체크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또 한 번 다시 그거 보셔야 돼. 한 번 맞춘 것은 계속 맞추는데 틀린 건 계속 틀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별로 핵심 체크 있으면 그건 꼭 체크해서 내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원별로 해서 또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출문제 유형에 맞춰서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서 답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답이고 이렇게 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문제 같은 거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확인하고 왜 틀렸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부 방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는 그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 핵심 체크는 지금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내가 확인하고 이해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니까 그걸 해서 이제 틀린 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제 158페이지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서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냐 해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 이것이 포인트인데, 개념과 특성, 특히 특성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잘 확인해 주실 텐데,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개념에서 그 시장을 한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려가면서 좀 내려가니까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사라는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양과 질, 유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정의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의 특성과 추상적 시장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자, 그걸 지금부터 확인해 보셔요. 자, 부동산 시장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장 하면 그냥 사고 파는 곳, 그죠? 사고 파는 곳이 바로 시장. 근데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인 시장의 성격과 추상적인 시장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장과 추상 시장의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 시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자, 부동산 시장을 정의할 때 그냥 부동산이 매매되는 곳,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곳, 이렇게 표현하면 이때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닌 관념적인 시장으로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건 어때요? 실제 물리적 공간이 있죠. 동대문 시장은 동대문 근처에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마찬가지고 동네 재래시장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렇게 표현되면 이것은 실제 물리적 공간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부동산 시장, 부동산이 매매되는 곳, 이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럼 혹시 부동산 시장 가보신 분? 안 가봤으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어떤 물리적 실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념적인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된 시장이 바로 추상적 시장.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시장에 침체됐다 이렇게 표현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은 그 동네는 더 추운 데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닌 관념적인 측면에서 분석되는 시장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추상적 시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할 때 표현되는 시장이 바로 추상적 시장이 돼요. 그러면 왜 동대문, 남대문 같은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관념적인 시장으로서 추상적 시장이 되느냐? 동대문, 남대문 시장은 가보면 물건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열을 해놓고 상인이 기다리면서 소비자가 오면 바로바로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진열해놓고 팔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거래되는 관념적인 시장으로서 추상적 시장이 되거든요. 주식시장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식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식 거래되는 증권거래소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추상적 시장. 특히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진열해놓고 팔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시장으로서 자본시장의 일종으로서 추상적 시장이 된다. 자본시장의 일종으로서 추상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근데 또 부동산 시장을 정의할 때 그 밑에 2번처럼 158페이지 하단의 2번처럼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이렇게 표현되면 이것은 바로 구체적 시장.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수원의 영통에 가보면 같은 평형, 같은 유형의 아파트이면 어때요? 가격이 끼리끼리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죠?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적구역, 영통일대 부동산 시장 그러는 거예요. 강남에 가보면 강남일대는 같은 평형의 같은 아파트이면 같은 유형의 아파트이면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통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가 같은 평형 같은 유형이지만 가격은 서로 비슷해져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거 서로 동일한 시장 아니면 서로 다른 시장, 서로 다른 시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영통일대 부동산 시장,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 아니면 일산일대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시야로 형성될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된 시장이 바로 구체적 시장. 이것도 토지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제 차가 영통에 있을 때 강남에 있을 때 가격이 다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부동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평형, 똑같은 유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 영통일대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해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시장이 바로 구체적 시장. 이것도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자본시장의 일종으로서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어느 특정한 공간을 수반하는 공간시장의 일종으로서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해서 부동산은 시장이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추상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해도 맞는 것이고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구체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부동산이 매매되는 곳 이렇게 표현되면 자본시장의 일종으로서 추상적 시장이고 어느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끼리끼리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적구역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어느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구체성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 해서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갖는다. 토지 특성은 어떤 특성? 부동성과 꼭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성격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부동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설명되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완전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4가지. 거기 보니까 159페이지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란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이면서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이것을 완전 경쟁 시장 그래요. 이걸 갖다가 구분해 놓으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제품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다. 즉 수요공급자가 다수이면서 영세하다. 이 말은 어느 개별 수요자, 어느 개별 공급자가 지 맘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다. 없다. 이 얘기는 시장 가격을 개별 수요자 공급자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능자가 된다. 한마디로 개별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품이 동질적이다.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된다. 자, 일물가 법칙은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 이게 아니라 동일 시장에서 동일 시기에 동일 물건의 가격은 하나다. 이것이 일물 일가 법칙. 가령 지금 현재 동일 시기에 이 안경 시장에서 동일 시장에서 이 안경과 똑같은 물건의 가격은 하나다. 이게 10,000원, 30만 원이면 나머지 똑같은 것도 얼마?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이렇게 되려면 상품의 질이 어때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상품의 질이 동질적일 때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공급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공급 조절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수요 공급의 조절이 자유로워야 된다. 제한이 없어야 된다.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에 제한이 있다, 진입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경쟁이 아니거든요. 수요 공급에 전혀 통제가 없이 조절이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정보,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공유되어 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수한 정보, 가짜 정보 이런 것이 없다. 질이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유되어 있다는 것은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 이런 것도 없다. 다 같이 알고 있고 같이 정보의 질이 똑같이 공유되어 있다. 이 말은 정보를 통한 초과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정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에 설명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라서 설명드린 것이고,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이건 특히 일반자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떤 특성? 여러 가지 자연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일반자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해서 그 부동산의 특성과 꼭 연결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160페이지 상단에 있죠. 시장이 지역성.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지역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그죠? 국지적 불안전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 영통 일대 부동산 시장, 아니면 또 어디 있다 다른 지역에 대전이면 대전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적으로 시장이 분화되어 있다. 지역적 시장이다. 토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되는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 지역적 시장이고, 따라서 지역적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지은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시장별로 수요 초과와 공급 초과를 계속 지속되게 하기도 한다. 가령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근데 지방의 중소도시는 이미 과잉 공급됐다. 그럼 그거 남아들고 이거 부족하다. 그러면 야, 날 좀 풀리면 거기 있는 거 바로 서울로 올려라.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왜?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되는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시장별로 수요 초과와 공급 초과를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라는 거 꼭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거래가 비공개된다. 다른 말로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거래의 은밀성,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할까요? 비공개성. 이건 토지 어떤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보격투기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가령 어떤 아파트에 야 705 이사 갔다더라, 팔렸다더라. 거기까지만 알아요. 얼마에 팔렸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상품의 비표준화성. 이건 토지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것도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기가 어렵다. 같은 평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위치에 따라 다 가격이 어때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 개별성과 더불어서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수요 공급 분석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분석이 쉬우려면, 용이하려면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요 공급 분석도 쉽고 조절도 쉬운데, 상품의 특성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분석이 어렵고 수급 조절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의 비조직성.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된 시장의 형성이 어렵다. 도매, 소매, 대리점 이런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부동산 도매점 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거래시마다 개별적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중간에 누가 개입하고? 중개사가 개입하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직화된 시장이면, 도매, 소매가 돼 있으면 여러분 중개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시장의 조직화가 어려워서,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별 협상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는 것이고? 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 특히 부증성, 토지는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개별성, 상품의 동질성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급 조절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기가 쉽다. 이거 꼭 조심하셔요. 이걸 갖다 살짝 바꿔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기 쉽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장기라는 말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에는 가격이 왜곡되기가 쉽다 하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이 장기성. 장기성은 매매 기간이 장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기 거래가 어렵다. 얼른 사고 얼른 팔고 얼른 사고 얼른 팔고 하기가 어렵다. 워낙에 가격이 비싸. 그러다 보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어려워져. 오래 걸려.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거래가 어려운데, 그것은 워낙에 가격이 비싸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고, 일곱 번째는 법적 제한이 많다. 법적 제한이 아주 많다. 완전 경쟁은 전혀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죠. 용도 지역부터 해서 이용 규제, 거래 규제, 그다음에 기타 세금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과정에서 권리 분석이나 여러 가지 물건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많이 필요하고, 또 규제에 따라서 가격이 왜곡되기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구성된다.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공급자가 다수이면서 영세하다 그랬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구매력 있는 사람은 한정되기 때문에 수요층은 그 지역에 구매력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의 수요층은 여러분들 다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거주 의사와 더불어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극히 수요층이 한정돼 버려요. 워낙에 가격이 비싸고 시장의 지역주로 분화되기 때문에 지역 시장성과 더불어서 고가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급자가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구성된다.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구성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일반재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특히 토지의 특성과 꼭 연결해서 특히 이거 지역성은 부동성, 그리고 비공개성과 비필요한 개별성, 그리고 수급조절이 어려운 것은 특히 어떤 특성? 부증성과 연결하시면 되죠. 부증성. 그죠? 이것은 영속성, 장기적인 배려에 생성되는 것은 영속성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해서 토지의 특성과 같이 연결해서 일반재와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 하나하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특성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되, 자, 첫 번째 시장에서 뭐 한대요? 사고 팔잖아요. 그죠? 이게 교환. 또 필요 없는 사람 팔고 필요한 사람 사고 해서 부동산 자원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간 및 자원 배분. 그리고 거래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가격이 창조와 파괴. 그 다음에 서로 사고 팔면서 정보를 주고받죠. 정보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급량과 질이 조절된다. 뭐 이런 것인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그냥 제목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 이런 기능이 있다. 시장에서 뭐 하냐? 사고 판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죠?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요. 양과 질이 조절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부동산 공간이나 자원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분된다. 이렇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보시면 가격 창조와 파괴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만 간단하게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창조되느냐. 자, 처음에 팔려고 내놓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되되, 처음에 파는 사람은 일단 높게 불러요, 낮게 불러요? 높게 부르지. 그죠? 반대로 사는 사람은 낮게 불러요. 그럼 파는 사람 높게 불렀다가 높게 부르니까 사는 사람이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높게 받으려고 했던 가격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점점 호가가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지는데 이것이 무한대로 낮아지는 건 아니고, 나는 안 팔면 안 팔았지 이하로는 못 판다 하는 선까지만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때? 싸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싸게 불러. 근데 싸게 불렀더니 파는 사람이 또 콧방귀도 안 뀌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호가가 높아지겠지. 이것도 무제한 높아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다가 나는 안 사면 안 샀지 이상은 못 산다 한 선까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는 이 가격 이하로 산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매도자는 이 가격 이상으로만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는 거래가 형성될 수가 없지만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래가 형성될 수가 있겠네. 그렇잖아요. 매도자는 이 가격 이상으로 팔고 매수자는 이 가격 이하로 사는 것이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합의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서로의 합의에서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똑같은 평형, 똑같은 단지 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705는 3억인데 706호는 2억 9,500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래시마다 가격이 개별적으로 창조된다. 이것이 이제 가격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시장의 기능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구체적 시장의 성격과 추상적 시장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특성이 설명되는데, 특히 토지의 특성과 같이 연결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잘 정리해두자. 기능은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해두자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기와 장기 균형의 원리.
단기와 장기 균형 이 흐름은 이 자체는 시험에 나오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먼저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의 흐름을 잠깐 확인해 볼 텐데, 단기와 장기의 차이. 뭐 차이가 있냐? 단기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이지.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경제에서는. 개념은 그래요. 자,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하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렇죠?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거기 있는 그대로 기존의 생산 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출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이것이 단기이고, 그러한 충분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경우를 장기라고 해요.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단기이고, 반대로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를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이 딱 구분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 이제 확인해 보죠. 이렇게만 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기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도 바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기는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얼마든지 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긴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먼저 어느 지역에 부동산 수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죠? 그러면서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 원래 균형 상태의 가격과 거래량, 이게 이제 수요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하는 가격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림으로 본다면 요 가격 상승한 부분 이만큼이죠. 상승에다 거래량 이만큼이네. 그러면 이 빗금 지분이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 공급자의 초과 이윤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한 만큼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럼 공급자는 이윤이 많으니까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더 늘리려고 하겠네. 그죠? 그럼 늘리려면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자 어느 기업에서 책상 시장에 책상 만드는 공장에서 기존의 생산설비를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만큼 이익이 크니까 공급을 더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늘리려면 당연히 기존 설비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춰야 돼요. 개별 기업에서는. 그러지 못하면 초과에 남아있으니까 다른 또 경쟁 기업이 너 책상 재밌네,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추가적인 설비를 갖춰서 책상 시장에 진입하는, 그 시장에 진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시장 전체로 본다면 다른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단기이고, 그러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경우가 장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이만큼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단기에는 기존의 설비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경쟁기업의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니까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초과 이윤이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따라서 단기에 그 지역의 부동산이면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한 만큼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초과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단기에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장기로 넘어가야 공급이 증가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기에는 기존 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초과인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장기로 넘어가야 그만큼 추가적인 설비를 갖출 수 있으니까 공급이 언제까지? 공급이 증가되는데 언제까지냐면 초과 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한다. 자, 근데 이제 조건 잠깐 확인해 보시면 용어를 정리해요.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하고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하고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자, 먼저 비용 일정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비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비용 일정 산업이고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비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 비용 증가 산업이고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이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옷에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이 옷의 공급을 늘리려면 당연히 원단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원단 수요가 많아지면 원단 값이 상승하죠. 그러면 이거 단위당 생산비가 처음에는 10만 원이면 생산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나중에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원단 값이 올라가면서 단위당 생산비가 10만 원이었던 것이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이름에서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거 원래 예를 들어서 5만 장 생산할 때는 생산 단가가 10만 했던 것이 10만 장, 20만 장으로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른바 대규모 생산체계, 대량 생산체계 갖추면서 오히려 생산 단가가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당 생산비가 10만 했던 것이 8만 원, 7만 원 절감될 수 있거든요. 이걸 이름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하고 반대로 비용 증가 감소에 맞물리면서 5만 개 생산을 할 때는 생산 단가가 10만 했던 것이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단위당 생산 단가가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은 것을 비용 일정 산업 그래요. 개념이. 그래서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단위당 생산비가 변화가 없는 것이 비용 불변 산업이고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상승하는 것이 비용 증가 산업. 오히려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이 비용 감소 산업인데 여기서 생산비는 전체 생산비가 아니요. 전체 생산비는 무조건 증가하죠. 생산량 늘리면. 여기서는 단가, 단위당 생산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비용 일정 산업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만큼의 초과인이 발생해서 공급을 늘리는데 아무리 생산량을 증가시켜도 단위당 생산비가 변화가 없으면 즉 비용 일정 산업이면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을 증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원래 상태로 회복돼야 초과이윤이 소멸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초과이니까 생산비가 변화가 없으면 따라서 가격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 장기 공급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반대로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는 생산량의 증가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비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을 여기까지 증가해서 가격이 원래 상태 회복돼 버리면 그러면 생산량의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생산비가 상승한 만큼 손해가 되죠.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한 만큼 가격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증가하지를 못하고 그보다 더 적게 공급을 증가시키고 2-까지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에 의해가 되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원래보다는 상승해. 왜? 생산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 반대로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는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더 많이 공급 증가할 수 있겠네. 생산단가 절감되니까 따라서 더 마구마구 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3-까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이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생산비가 절감됐으니까 가격은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뒷담화니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는 여기까지 공급이 증가되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원래 수준이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나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는 가격은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큼 이만큼 상승하겠지. 그리고 거래는 당연히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하는 것이고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는 여기까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생산비가 절감된 것만큼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에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로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64페이지에 S1, S2, S3 밑에 그림 있죠? 그걸로 설명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S2가 비용 일정 산업이고 S3가 비용 감소 산업이고 S1이 비용 증가 산업이고 이렇게 해서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이 딱딱 그려져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균형점과 새롭게 형성된 균형점을 이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원래 균형점과 새롭게 형성된 균형점을 그대로 이었더니 비용 일정 산업은 장기 공급선이 어떤 모양이고 수평. 그러나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이었더니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는 장기 공급선이 우상향이 되고 반대로 비용 감소 산업은 새로운 균형점에 의해가 되면서 원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이었더니 이렇게 우하향이 되면서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에 장기 공급선은 우하향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옆에 164페이지 하단에 있는 오른쪽 그림에 SLR1이 비용 일정 산업의 장기 공급선, SLR2가 수평으로서 비용 일정 산업의 장기 공급선이고 SLR1이 우상향이죠. 이것이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이고 SLR0가 바로 우하향. 이것이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에 장기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의미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체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나중에 시장 분석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의 원리는 꼭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는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초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장기는 이제 기존 설비에 새로운 설비를 갖출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초과연이 소멸되면서 생산비에 따라서 생산비가 변화 없으면 가격도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가격도 변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고 생산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정리해서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고 단기와 장기의 의미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단기는 기존 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단기. 반대로 그러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경우가 장기. 따라서 단기는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장기는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주택시장 분석부터 확인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